민생제일 적폐청산 안보 우선의 기치를 이끌고 달려온 국감 20일째입니다. 오늘이 이제 대부분 국감이 종료되고 나머지 경륜 상임위와 일부 상임위가 이제 연장해서 하게 됩니다만 오늘 그 국감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원내대책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65차 원내대책회의를 갖겠습니다. 고원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 종합국감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그리고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국민의 기대 속에서 맞이한 올해 국정감사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민생 파탄, 국기문란, 안보 무능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새 시대의 가치와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시대적 요구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개혁, 안보 이 국감 3대 기조를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내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직접 참여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정당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국감톡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비록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일부 차질도 있었습니다만 당초 세운 목표에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합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뛰어진 의원님들과 보좌진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로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국정감사 일정 마지막 날까지 노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국정감사 일정 마지막 날만큼 민생제일, 적폐청산, 안보 우선의 3대 국감 성과에 대해 국민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민생제일주의를 맨 앞에 두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소득 안정, 가계비 안심, 국민건강 생활안전 분야 등 3한 민생 국감을 이끌었다고 자평합니다. 먼저 질 좋은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서 국민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대한 사법 처리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농민, 일자리, 소비자 후생 등과 밀접한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서 국익 극대화 그리고 이익균형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R&D 지원 내실화를 촉구했고 방위사업청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을 촉구하고 정규직 전환기업의 세제 혜택 미비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적 하나였던 마필관리사 문제와 관련해서 시간제 경마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를 줄이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또한 확인했습니다. 먼저 집값 급등세를 잡은 파리 부동산 대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친서민 주거 대책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시켰습니다. 간통법 시행 3년을 평가했고 고가 단말기 및 고액 요금제의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했습니다. 자사고의 사교육비 과다 지출 실태와 사교육비 유발 초등 교과 간 불균형도 지적하였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책 방향 역시 제시하였습니다.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지키는 민생 국감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찰, 소방, 사회복지 등 국민 생활 안전 분야의 현장 공무원 증원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소방안전교부세 안정적 투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택시기사, 고용센터 직업 상담원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했고
과로사 산재 입증 등 제도 개선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외면을 지적하였고 생활 화학 물질 관리 강화 그리고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 대책, 성면 안전 강화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생활 안전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원전 안전성 문제 지적에 집중해서 한빛 원전 경납 철판 부식과 이물질 발견 등에 대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역할과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안전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살충제 개란 및 생리대 문제 대응의 문제점도 그 대책과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적폐청산 국감을 통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의 불공정과 그 죄상을 드러내고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치의 실현은 반칙과 특권 그리고 불공정을 바로잡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제일주의를 가로막는 권력기관의 적폐, 경제 부정의, 사회 불공정 등 삼적 청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 국정농단에 뿌린 국가기관의 불법적 정치 개입과 언론 탄압,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실체를 확인하고 갈본색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국정원 및 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 개입과 사이버 사찰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청와대가 몸통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정권의 비판적인 연예인, 유명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정치 탄압, 심지어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동원됐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권 홍보용 공영방송 장악, 언론 자유 탄압에 적극 협력한 현 경영진과 방문진의 부역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의 퇴진은 정상화의 필수 조건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상황보고 및 대통령 훈령 조작 은폐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에 기반한 경제 부정의 진상과 해결의 실마리 역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경제 부정의 진상과 해결의 실마리 역시 제시했습니다. 특히 금융위가 삼성 차명비자금 4조 5천억에 대해 특혜성 유권 해석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점은 우리 사회의 재벌 특혜, 특권 경제의 경정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업종의 해묵은 약탈적 갑을관계를 거듭 재조명하고 은행권과 카드사에 의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영업 형태 또한 적발하였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K뱅크의 인가특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접근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취업과 교육 부분의 사회적폐에 대한 과감한 고발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에 대한 권력형 채용 비리의 실태를 확인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서 정부 측의 채용 비리 근절책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 당시 우격다짐으로 추진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을 밝혀냈고 보수 정권 10년 동안 구조화된 비리사학재단의 불법 행태 또한 적발해냈습니다. 셋째, 안보 우선 국감을 통해 지난 정권의 무능, 무책임, 국민무시라는 산무의 극치를 확인하고 자주국방과 자주적 외교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은폐와 조작으로 일관했던 지난 정권의 안보 무능, 무책임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국민적 반대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 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굴욕 외교라는 오명까지 얻어가며 강행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물론 국정원이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 정부를 조작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악스러운 행태입니다.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아닌 정권 수호에만 눈이 멀어 적의 공격에는 속수무책이었던 지난 정권의 외교안보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 또한 적발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해킹을 당하는 참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사태를 은폐하는 데 급급했던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실전에는 운영조차 할 수 없는 고철덩어리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도 모자라서 적과 아군을 구분조차 못하는 피하 식별 장치까지 지난 정권의 추악한 방산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방산비리에 수조 원씩 날리면서도 정작 전시에 앞장서 싸워야 하는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는 방치되어 왔던 것도 이번 국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급변하는 공부가 질서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심정으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일념하에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시각이 기준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일궈낸 소중한 국감의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되고 오는 3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입법 국회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넓고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렸다면 예산 입법 국회는 새 시대의 제도적 마중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폭넓고 담대한 연대와 협상으로 향후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20일 국정감사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회의가 좀 길어지겠네요. 지금 대표께서 다 총정리를 하시면서 한 15분을 하네요.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에 2060년 국가 채무가 3,400조 증가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엔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을 반대하기 위해 또 9월에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기 위해 재정 전망을 왜곡하더니 이번에는 4대 재정 사업이라며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해 재정 전망을 왜곡하고 또 국민 불안을 조장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활용하는데 야당 의원이 제시한 조건과 기준에 맞춰서 작성된 자료를 몇몇 언론에 이렇게 뿌리고 또 그 언론은 크게 보도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된 4대 재정사업이라는 것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요구에 따라 정해졌을 뿐입니다. 그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의 경우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처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을 가정하고 재정 소요를 추계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장기 재정 전망은 인구 변화, 경제 성장률 등의 전제 조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 전망을 하는 것은 특정 몇몇 사업의 재정 소요 금액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현행 세입 세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및 장기 경제 성장률 추세에 따른 미래 재정을 전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인용된 보고서를 제대로 보면 예정처에서는 2016년 이후에 거시경제를 비롯한 인구 및 제도 등의 주요 지표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총 수입을 제외한 총 지출의 변화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 등의 주요 지표들은
상당한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일 뿐이고 국가 재정 전략 수립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억지 비난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나가는 한편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혁신을 통해 국가 재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서 장기 재정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경제 성장률을 높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국감 보이콧을 철회하며 공영방송 장악 및 북핵 압박 유엔 결의안 기권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유엔 결의안 관련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명분 없이 국감을 포기했었던 자신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해도 모자랄 만하네 적반하장적으로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는 L35 결의안, L19 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35호 핵무기 전면 철폐를 향한 공동행동 결의안은 주요 내용이 일본인 피폭자에 대한 지원을 장려하는 것으로 결의안의 주 대상이 북한이 아니고 일본의 피해자입니다. 결의안에 북핵 관련된 내용이 한문단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참여했었으나 일본의 피폭 피해만을 강조하고 홍보하는 내용의 문안이 추가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는 기권을 해왔습니다. 2차 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을 전쟁 피해 국가로 포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기권 입장을 정했고 문재인 정부도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안보를 포기하고 결의안에 기권한 것이 됩니다. 다음 L19 핵무기 금지 회박 강화를 통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하여 결의안은 핵무기의 사용, 보유를 전면 금지하고 모든 핵 군축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북핵 압박보다는 모든 핵무기를 당장 금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부가 반대하는 사안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도 충돌하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안보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기권을 한 것입니다.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는 L35호 결의안 기권을 누가 결정했는지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던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기권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결정 배경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헛다리 짚지 말고 박근혜 정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덮어놓고 비판하기에 앞서 전후 사정부터 제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신들이 여당 시절에 어떤 결정을 했었는지는 까맣게 잊고 현 정부 비난에만 열을 올리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안보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당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핵 제재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북핵 해결 의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북핵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에서 이탈하거나 안보를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홍익표 전태수석 부장의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의장께서 앞서 지금 유엔 결의안 2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제가 첨언해드리겠습니다. 제일 황당한 것은 이 모든 핵무기를 철폐하자는 2가지 유엔 결의안과 자유한국당의 전술핵제 배치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설명하셔야 될 겁니다. 본인들의 주장과 가장 대치되는 주장을 그렇게 터무니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L-35, 즉 핵무기 철폐를 위한 공동대응에 있어 우리가 일본 측에게 여러 가지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공연을 동원해 가면 한국인 희생자 그 기념탑이 조그맣게 2만여 명이 희생된 기념탑이 있는데 한국인 희생자를 그 결의안에 포함시키자는 것을 일본 측이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 희생자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고 원폭 문제 이런 히로시마 원폭 사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공부하시고 이 유엔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최소한 제1야당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안 해요. 학습의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학습의 뜻이 없는 거는 홍종학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격과 그 왜곡이 도를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홍종학 후보자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난 오랫동안 진보적 경제학자로서 공정경제, 그 다음에 대기업의 독과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사회활동과 함께 경제학자로서 활동해왔던 분입니다. 경실련에서 활동해왔었고 19대 국회에서 기재위에서 각종 이런 특권과 반칙을 없애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으며 밀주도위원회에서도 누구보다도 뛰어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또한 혁신경제에서도 경제학자로서의 소신과 비전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분입니다. 최근 이분과 관련돼서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째는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쪼개기 증여가 아니라 이것은 국세청이 적극 권하고 장려하고 있는 분할 증여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러한 증여 방식을 Q&A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물론 대한민국에서 증여를 할 수 있는 분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증여를 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분할 증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도 내에서의 합리적 절세 방식이고 이것은 국세청도 권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야당에서나 언론에서 이 홍종학 후보자가 과거에 이 상속 증여에 대해서 원칙적 입장을 냈는데 왜 본인은 그렇게 했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가장 초고소득자, 슈퍼부자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누구보다도 소위 버핏세라고 하는 고유세를 포함해서 증여세,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가장 지지하고 그런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종학 후보자는 증여에 있어서 본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에서 일관되게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인상을 주장해왔던 분입니다. 그것을 누가 반대했습니까? 누가 재벌과 기득권 층의 상속 증여를 우리가 더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에 누가 반대해왔습니까? 바로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들이 반대해왔고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왔던 것입니다. 홍종학 후보자의 탓을 내로남불이라고 탓하기 전에 본인들이 정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번 정기국회에 상속세 증여세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을 누가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홍종학 후보자의 이 증여세 문제는 법과 제도 틀 내에서 합리적 선택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본인이 증여세를 강조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장경제의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는 것이고 아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책인데요. 삼수 사수를 해도 서울대를 가라. 도대체 이 책을 보고 서울대를 가라고 강조했다고 이해하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어떤 건지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습의 뜻이 없구나. 책을 안 읽고. 두 번째는 책을 읽고도 그렇게 막 이해하고 싶은 사람. 이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을 매우 꼬집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교 다녔을 때도 연대 고대를 가도 서울대 복강고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재수해서 서울대 가는 친구. 과거 저보다 선배 세대지만 소위 후기 제도 있을 때 실명을 얘기하지만 성균관대 한양대 가고도 재수해서 삼수를 해서라도 서울대 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 서울대가 주는 특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길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호의식이 있습니다. 이 홍종학 후보자 얘기하는 게 다 그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성공한다. 과외받지 않고 어려운 학생이 수석 합격한다. 여성이 사회 고위직 진출을 한다. 고전학력으로 성공한 신화. 이게 전부 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보편적 사례가 아니라 매우 특수한 사례인 겁니다. 이 특수한 사례를 보편적 사례처럼 얘기해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차별과 불공정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어떤 특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바로 허위의식입니다. 홍정화 후보자 이 책은 그러한 허위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이트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 책에서 표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대를 가라는 게 아니라 서울대 독식구조 그것을 깨자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책 내용에 서울대공화국 얘기가 나옵니다. 이 3년 후에 홍정화 후보자가 낸 책에는 대한민국이 망한다의 책에 분명히 언급하는 게 자기가 특별히 기여하지 않고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두 집단을 재벌과 서울대 공화국이라고 얘기 또다시 지시합니다. 물론 성실하게 일하는 서울대 출신을 제가 비하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후보자도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의 그런 명문대 집착, 명문대 출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혜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 그 다음에 경쟁이, 투명한 경쟁이 보장된 사회가 할 수 없다는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좀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과 야당이 말씀드리면 공부의 의지를 갖고 좀 이 책을 보시거나 바르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또 우리 당의 조세 세금 분야의 또 전문가인 유동수 부대표께서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홍정화 중소벤처기업 부장과 후보자의 자녀증여 관련해 논란이 많은데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와 관련해서는 증여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 할머니는 증여를 미루다가 건강이 악화되면서 증여를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유독 손녀를 예뻐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소득이 발생하는 상가 지분을 나눠준 것입니다. 할머니가 상가 지분의 4분의 1 지분을 손녀에게 2015년 11월 24일 증여하고 손녀는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엄마에게 2016년 2월 1억 1천만 원을 빌리고 2016년 4월에 나머지 절반을 빌려서 증여세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사인간의 채무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엄마가 딸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2억 2천만 원을 증여해서 이에 대한 또 다른 증여세를 내라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 후보자는 증여를 받고 그 증여세마저 또 다른 증여를 받아서 내는 것보다는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8억 원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그걸로 엄마에게 빌린 2억 2천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 변칙증여 대상인 가치가 폭등할 자산의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세금 마련을 위한 자금도 아니고 세무 간서가 아무런 문제로 삼지 않는 차용 계약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저 젖세 미책이나 탈세도 아닌 제대로 세금을 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더욱이 이 같은 차용 계약을 택한 것은 첫째, 공동소유한 부동산으로는 대출이 쉽지 않고 또 미성년자에게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는 데다가 셋째, 지속적인 임대 수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은 물론 적법한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불법이나 탈세는 전혀 없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에 30% 할증 과세가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때는 10억 정도의 상속 공제가 되는 점들을 고려하면 절세 효과도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현금도 아닌 부동산을 부모도 아닌 할머니에게 증여받아 딸의 성실 납세, 즉 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탈세나 탈법인장 보거나 싸게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처럼 취급하는 건 지나친 처사입니다. 만약 형식적인 차용계약이 되어 세금 문제가 있으려면 가짜 계약으로 또 다른 증여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데 그것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는 시점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기에 지금 판단은 성급한 것입니다. 장관 후보자를 평가하는데 자질이나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본질과 상관없는 증여에 대한 문제로 후보자를 흠집내거나 일방적인 정치 공방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두 분의 현안을 좀 더 듣겠습니다. 이번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한 과세 동의를 이끌어낸 공로를 세운 우리 박용진 기부대표의 이런 발언이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4년 동안 거꾸로 서 있었던 금융실명제가 드디어 바로 섰습니다. 저는 어제를 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이은 제2의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 재산으로 보아 이에 합당한 차등과세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오후 국정감사에서는 금감원장 또한 이건희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5조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건희 차명계좌가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는 잘못된 유권 해석과 방조로 금융실명법을 유명무실죄, 차명거래 촉진죄로 전락시켜 왔습니다. 이번 금융위의 태도 변화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궁극적인 적폐 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에 부합하고 따라서 금융적폐 청산 1호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저 혼자서 해낼 수 없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당의 원내 지도부가 팔걷어 붙이고 나서주셨고 원칙을 세워 금융 관료들을 압박해준 덕분입니다. 청와대도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우는 것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건희 회장은 더 이상 세금 납부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회장은 4조 4천억 원의 돈을 깡그리 찾아가면서 금융실명법에 따른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과의 약속도 무시했습니다. 금융실명법에 따른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금융위 금감원의 대우각성과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93년 이전의 20개의 계좌에 대한 과징금과 과세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징계를 피해 나갔던 176개의 계좌의 과징금 여부 확인 필요성과 과세 가능성이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 당시 금융감독당국의 허술한 처분과 특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해줍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금융당국의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요구에 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제2의 삼성특검 실시 필요성을 제기해봅니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이 상속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명계좌가 93년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 이후에 673개의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심지어 특검 전해인 2007년 40개의 계좌가 개설된 바도 있습니다. 87년에 사망한 이병철 전 회장의 상속재산이 어떻게 2007년에 계좌가 열리고 운영될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비자금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가려운 것을 긁어내리기 위한 새로운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금융실명법의 허점을 보완할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라는 역할에 충실해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기재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협업해서 국세청이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완벽한 징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감시하겠습니다. 금감원 전수조사 후 조준웅 삼성특검 수사 결과의 신뢰성, 금융감독당국 처분의 적절성을 분석해서 당에 보고하고 제2의 삼성특검 등 향후 과제에 대해서 협의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최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명계좌를 탈세와 비자금 은닉 용도로 악용했다면 법에 의해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패단을 씻어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경제 정의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윤호덕 예결위 강사의 예결위 일정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제가 마무리 잠깐 하겠습니다. 예. 내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예산 국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정직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야당은 정직하지 못한 주장을 대한민국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름으로 무책임하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가 됐지요. 우리 새 정부의 4대 국책사업이 국가부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참 황당한 자료가 나왔고 국회의 이름으로 분석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아직 가시지 않은 이 자료죠. 새 정부가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지원했을 때 보수총액과 연금총액이 황당무계하게 370조에 이른다, 이런 주장을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름으로 야당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2.58%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3.73%로 설정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9급이나 7급 임용자죠. 이분들이 이 자료는 5급까지 다 승진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생활 현장직 공무원을 뽑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5급으로 퇴직을 하지 않죠. 2015년에는 28.0%만이 5급 공무원으로 퇴직했습니다. 2017년에는 28.2%죠. 아주 과장된 가정치를 두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재직기간이 30년으로 일괄해서 가정을 하고 분석을 했는데 2016년 공무원 퇴직자 38,398명 중에 30년 미만으로 퇴직한 재직자는 45.7%입니다. 55%만이 30년을 채우고 공무원을 퇴직하게 되죠. 자,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률이라고 그러죠. 낸 거에 비해서 받는 거를 상당히 줄였죠. 그래서 더 내고 덜 받게 해서 국민연금 수준에 못 미치는 보수율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에 국민연금은 낸 거가 1이면 1.5를 받는데 공무원연금 새내기 공무원들은 1을 내면 1.48을 받게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의 9급 임용자 첫 연금액을 이 자료는 180만 원으로 가정했는데 당시 2015년 박근혜 정부 최종 연금 개혁 발표 금액은 134만 원입니다. 무려 34%를 업해서 자료를 만든 거죠. 자, 이렇게 엉터리 자료가 국회 이름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예산정책처에 물어봤습니다. 이 업무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세제 분석실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의원 한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게 가정치, 전망치를 주고 이에 따라 추계를 산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의원님이 주어진 가정치대로 작업해드리는 게 이 추계 세제 분석실의 업무입니다. 의원의 요청과 예정치의 분석 자료는 사실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청 의원만이 공개할 수 있죠. 따라서 공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원은 자신의 가정치를 공개하지 않고 달랑 입맛에 맞춰서 작성된 예산정책처의 자료만 언론에 보도하죠. 그것도 자료를 일부만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은 이를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내용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죠. 예정처는 사실 의원 한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게 요청한 가정치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었을 뿐입니다. 의원이 주문한 가정치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된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결과물인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두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무자들도 중간에서 끼어서 괴롭다, 참 역적질하는 것 같다, 이 제도 제발 좀 개선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의장님께서는 예산정책처의 추계분석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황당무계한 분석 자료가 대한민국 국회 이름으로 나가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직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야당에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마무리를 짧게 좀 하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준비한 좀 메시지는 하지 않고요. 생략하고 대신 우선 이제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매년 10억씩 모두 40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전기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원 이원수 전 실장이 전달서를 지목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긴급 체포됐다고 합니다. 두 전직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이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 승인 아래 불법적 정치 공작에 사용된 것이라면 국정농단 사태의 또 다른 함축이 드러난 셈입니다. 검찰은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자금 사용처와 불법 행위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6일에 있는 청와대 국정감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제 원내수 부대표가 회동을 받고 국회 운영위원회 일반적인 채택 시한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협상을 했습니다만은 서로의 입장의 차이가 좀 일격해서 결국 일반적인과 참고인의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야당들은 자유한국당의 경우 김기현 공론화위원장이나 허인의 녹색드림 협동조합 이사장, 이렇게 청와대의 어떤 국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한 분들이나 또는 문준영 대통령 아들, 노건호 전 대통령 고인의 아들이라든가 또 여기에 이제 뭐 문정인, 탁현민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증인들이었고요. 또 국민의당은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서 유영민 과기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문 국방부 장관을 청와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대정부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사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 또 의혹들 때문에 김기준, 김장수, 김관진, 김규현, 신인호, 또 이병기, 안종범과 같은 그런 또 김백준 총무비서관 오늘 좀 제기된 또 이 돈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사실은 불러서 새로 밝혀진 사실에 대한 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만은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런 박근혜 이명박 정권 시절에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런 국정농단과 또 새롭게 제기된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